존 리 분이 오셔갖고 조회수 엄청나게 나오더만. 존 리 말이에요. 거기도 우리 저자분이에요. 자, 불타는 셀럽 오늘은 챗 GPT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작가분이시죠? 건기대님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챗 GPT 혁명이라는 책을 쓴 권기대라고 합니다. 이 책도 썼지만 실제로 출판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베가북스라고 하는 출판사를 이끌고 있죠. 아, 메가북스요? 베가북스. 베가북스. 네.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실용서 위주로 재테크라든지 경제 경영 관련 도서를 많이 출간하고 있습니다. 저자분들이 많으시겠네요, 유명하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경제 경영 분야에서는 아마 이름을 대면 대부분 아실 만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희 저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매크로웨이브 탐구자라고 하셨는데 그 네. 이유가 뭔가요? 이 매크로웨이브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피터 나바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가 쓴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를 사라 뭐 그런 네네.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보통 이제 거시적 파동 뭐 이렇게 번역을 하더군요. 그 제목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브라질에 비가 내린다. 기후적인 요소인데 그것이 어떻게 거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느냐,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에 비가 내린다 하는 그 요소,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빨리 이해를 한다면 경제활동 혹은 투자활동에 막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리스크를 피할 수 있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그런 것이 이제 매크로웨이브의 요지인데 이거 약간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요. 제가 이제 좀 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제 저희 다른 분하고 얘기할 때 들었는데 영등포에 빌딩을 세우셨다고. 제가 뜬금없이 빌딩을 세울 정도로 돈을 많이 법니까? 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 글쎄요, 그 책이 나오는 게 한 달에 거의 뭐 몇천 권씩 나오죠. 그 중에 거의 90% 이상은 독자들의 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사라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베스트셀러를 만들고 많이 팔고 몇만 부씩 팔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노릇이죠. 저도 처음에는 완전히 고전 문학, 한국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고전 문학을 펴내기 위해서 출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도 안 돼서 그것이 정말 허망한 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막대한 자본을 들이지 않고는 그거를 계속할 수가 절대 없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일단은 시작한 일도 사업이고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수익을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장르를 바꾸자. 그래서 실용도서 위주로 그 중에서도 재테크라든지 경제 경영 그리고 자기 개발 이런 책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창업 후 한 11년째부터 비로소 매출이 좀 오르고 영업이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몇 안 되는 직원들의 봉급을 주기 위해서 제가 흔히 말하는 카드깡을 내고 그렇게 하면서 억지로 살아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1년 이후부터 이제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 출판업의 조금 특징이란 것이 매출이 어느 수준에 오르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런가요? 출판업도 제조업에 속하긴 하는데 네. 아마 제조업 중에서는 가장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한 뭐 30억, 40억 이런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영업이익이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 같은 것도 아주 큰 게 아니니까. 자, 이제 우리나라 그 최고의 대학인 S대를 졸업하시고 미국 모건은행, 뉴욕 월스트리트 본사에서 일하시다가 뭐 다양한 곳에서 이제 종사를 하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활동이 좀 있으세요? 이렇게 보시면. 첫 직장이었던 모건은행이 가장 기억에 남죠, 사실. 외국 은행이다 보니까 당시에 대한민국 그 기업의 문화랑은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제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1980년, 81년
2년 동안 이제 월스트리트에 있는 모건 본사에서 네. 근무를 했었어요. 네네네. 아마 한국인 중에는 거의 뭐 1세대 정도라고 네네.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때 이제 외국 문화와 그다음에 선진국의 금융 같은 네. 거에 많은 영향을 받았죠. 그러다가 은행에 계속 있었으면은 뭐 흔히 말하는 뭔가 하나가 됐을 텐데 네. 저희 속성과 그렇게 맞질 않아서 네. 그 다음에는 사실 여러 가지 산업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뭐 호주에 가서 그 알루미늄 스멜터라고 해서 알루미늄 재련소를 건설하는 일에 연관되기도 하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원유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원유가 아마 사람들이 좀 기억하다시피 그 코데코라는 회사가 직접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제 원유를 채굴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원유 트레이딩이라는 것을 맛을 보기도 했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는 뭐 홍콩으로 옮겨서 이제 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뭐 별별 산업을 다 해짓고 다녔습니다. 네네네. 예, 그런 뭐 광물, 철강, 네. 그다음 농산물, 어산물 이런 걸 위시해서 작게는 안경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무역 아이템들을 핸들하는 그런 일을 했었고 마지막 한 10년 정도 동안은 제가 영화 배급이랑 그리고 TV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그런 일도 좀 오래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 평론을 하기도 하고. 정말로요? 네, 그래서 미디어와 영화 분야에서도 꽤 이제 깊은 그런 일을 했었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좋아하는 게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뛰는 거, 현장 가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네네네. 뛰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뭐 다양한 부분의 경험을 좀 얻은 셈이죠. 경제 활동에 관심이 많으신 거네요. 그렇죠. 경제 활동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 뭐 10여 년 정도 동안은 투자 활동. 그저 예전에는 투자라는 것이 전혀 없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투자 활동에도 이제 관심이 많고 직장에서 들어오는 고정 수입, 월간 수입만을 가지고는 충분한 그 자산을 형성하기가 어렵죠. 네. 굉장히 어렵죠. 아주 특이한 몇 예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이제 중요하고 투자를 배워야 하고 올바른 길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주식 투자에 이제 관심을 가졌죠. 존 리 같은 분이 많은 영감을 주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하면서 깨지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걸 계속 배워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의 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의 자산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되는구나. 그때 느낀 것이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전 단계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잣돈, 씨앗을 형성하는 그 단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절약, 저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도 하고 또 뭐 다른 것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의 본업에서 나오는 소득을 충실히 모아서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 투자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저희 주식 투자 규모는 뭐 많을 때는 한 30억까지 갔었지만 지금은 한 10억 정도, 15억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도 계속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나의 본업, 배가북수를 키워야 한다. 네. 더 늘려야 되고 더 강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어떤 입장에 있든 간에 자기가 기본으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확보를 하고 그것으로서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제일 첫 단계이고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활동이 시작되면은 그것을 아주 정상적으로 투기가 아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게 약간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의를 낼 수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투기라는 것은 어떤 원칙이 없이 예를 들면 하나의 현상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추측 내지는 예측을 해서 네, 투자를 하는 경우 네. 거기에 따르는 그 위험성이라든지 네. 아니면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며 앞으로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하는 그런 공부나 예측을 전혀 하는 법이 없이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 혹은 자기가 그냥 추측하는 근거 없이 추측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투자를 하면 그게 바로 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투기는 뭐 그거 외에도 또 이제 다른 뭐 어떤 나쁜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투기도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상적인 투자와 완전히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챗 GPT 혁명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 책을 내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외국 신문들이나 잡지들을 계속 쭉 훑어보거든요. 근데 그때 2022년 11월경에 그 챗 GPT라는 말을 처음 봤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쭉 조금씩 공부를 해보고 이제 관련되는 회사의 사이트에도 들어가 보고 이게 뭘 하는 것인지를 대충 알게 되니까 굉장히 이거 뭔가 큰 어떤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선은 그 챗 GPT에 관련되는 모든 기사라든지 글들을 자료들을 다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혼자 생각에 머지않아 한국에서도 이게 큰 화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웬걸 올해 한 1월 말 2월쯤 되니까 모든 언론에서 챗 GPT를 떠들기 시작한 거죠. 생성 AI라든지. 그래서 출판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훌륭한 책 아이디어가 되겠다. 책 프로젝트가 되겠다. 그래서 급급히 그 모아둔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내려는 목적으로. 거의 뭐 정말 밤잠을 못 자고 계속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계속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챗 GPT와 생성 AI가 경제적으로 각 산업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충격을 가져오는가 이런 것들 위주로 책을 좀 썼습니다. 읽기 전에 이제 약간 하이라이트로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영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까? 우선 AI를 설명을 좀 하자면요. AI라는 역사가 얼마나 오래 됐는지 아세요? 그냥 한 20, 30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근데 AI라는 말이 나온 것, 그리고 AI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70년 되었습니다. 거의 70년. 1956년인가 뭐 그 정도인데, IBM이, 그 당시에는 IBM이 이 컴퓨터 분야에서는 최고였죠. IBM이 미국의 그 유명한 컴퓨터 과학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다트머스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다트머스 학회죠. 그때 그 모임을 주도한 학자가 존 맥카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말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정의를 했어요. 이런 것인데 인간과 거의 비슷하게 혹은 같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AI라고 부르고 그것에 대한 논의를 이제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한 70년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단계를 거쳐서 이제 알파고가 이세돌과 이제 대국을 하면서 사람들이 AI라는 것이 사람과 경쟁을 하네? 그런 걸 느꼈죠. 그래서 상당히 그 당시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AI라는 게 참 있었지. 사람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었지. 그걸 이제 환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때 알파고라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오로지 바둑입니다. 딱 한 가지 바둑. 그런데 챗 GPT와 그 이후로 나온 생성 AI는 그런 특별한 영역이 없습니다. 범용입니다. 모든 분야에 걸쳐서 모든 분야의 지식, 모든 분야의 정보 이런 걸 제공해주는 그런 AI 서비스거든요. 근데 그 기반이 되는 것이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인간이 하는 자연어를 처리해서 인간과 똑같이 이 소통을 언어로서 소통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챗 GPT의 핵심이죠. 그리고 GPT라는 것을 이렇게 뜯어보면
G는 생성이라는 네.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네, 네, 뜻이고 P는 사전에 이미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했다. 네, 네. 그런 게 이제 P이고 그다음에 T는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변형한다는. 어떤 하나의 요소를 다른 하나의 요소로 변환시킨다. 네, 네, 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트랜스포머라는 게 사실은 그 구글이 만든 그런 컴퓨터 모델이에요. 근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오픈 AI가 챗 GPT를 만들어냈거든요. 네. 상당한 아이러니죠. 네. 근데 오픈 AI는 MS와 손을 잡아버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MS가 먼저 한 발 앞서 나가고 네, 네. 구글이 이제 뒤에 막 쫓아가면서 경쟁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의 그 AI 서비스가 이제 챗 GPT라고 하는데 그 챗 GPT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그냥 야 정말 신기하다. 어째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챗 GPT가 뭘 하느냐 하면요. 일단 사람들이 묻는 그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혹은 요구 사항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그리고 굉장히 세밀하게 네. 정보를 답을 제공하거든요. 네, 네. 그게 한 분야에 걸친 게 아니라 모든 분야. 네, 네. 쉽게 말하면 인류의 그 시점으로 보면 타이밍상으로 보면 2021년 이전의 자료라고 이제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네, 네, 네. 챗GPT가 나올 때. 2021년 전에 있는 인류가 축적해왔던 모든 지식과 정보와 경험을 네. 그냥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배웠다고 예, 생각하면 예. 돼요. 그렇게 그런 챗 GPT와 네, 네. 개개인 인간이 네, 네. 대적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그리고 이제 그것이 뭐 끊임없이 또 이제 개선되고 변하고 진화하고 하잖아요. 네. 챗 GPT가 뭐 한창 떠들기 시작하고 불과 한 3개월도 안 됐는데 GPT-4라고 하는 네, 이제 네. 업그레이드된 네, 버전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빨리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챗GPT의 영향이 그냥 뭐 의료, 교육 이렇게 한두 분야가 아니고 뭐 제조, 뭐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걸 다 영향을 미치고 그러겠네요. 다 적용이 되겠네요. 산업도 산업이지만 사람들이 일을 하고 회사가 사람을 고용하고 해고하고 하는 그런 노동에 있어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겠네요. 어떻게 장착될지를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다들 예상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모든 신기술이 그렇다시피 네.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으면은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고 좋은 점이 있으면은 위해라든가 네. 한계점이라든가 문제점도 네. 많잖아요. 예. 그래서 챗 GP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혼돈스럽고 네. 뭐 좋은 점, 나쁜 점 뭐 서로 굉장히 그 말도 많고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것은 상당히 계속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의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형이라는 게 있나요? 이게 챗GPT는 뭐 글로벌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일단 오픈 AI가 미국 회사고 네. 그다음에 챗 GPT를 만든 게 영어로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한국형 챗 GPT는 언제 나오냐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실제로 이미 발표가 돼 있습니다. 네이버가 네. 한국형 챗 GPT 이름이 뭐죠? 네, 서치 GPT라고 하는 서비스를 올해 7월부터 개시하겠다라고 이미 공포를 했습니다. 네. 그것이 최초의 아마 한국형 GPT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국형 챗GPT라는 게 언어가 한국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언어도 물론 한국이고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챗 GPT한테 이제 묻습니다. 네. 내가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면 이게 불법이야? 아니야. 그러면 영어로 묻고 미국적인 상황에서 그걸 답을 얻는다면은 그거 불법이야.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한글로 묻고 한국의 법령 하에서 그걸 해석을 한다면은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무슨 그런 말씀? 식으로 그 각 언어와 문화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형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까 이제 P를 설명할 때 방대한 자료를 사전에 학습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한국어로 된 데이터를 학습을 하느냐, 네. 영어로 된 네. 데이터를 학습하느냐에 따라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형 데이터는 당연히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법규, 네. 한국적인 상황 그런 것들에 특화된 거기에 강점을 가진 그런 GPT가 되겠죠, 당연히. 이게 그래서 언어가 되게 중요하네요. 그럼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앞서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일단은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런 언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영역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그 네이버가 제일 처음으로 그렇게 한국형 챗 GPT를 낸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카카오도 나름 또 같은 시기에 한국형 챗 GPT를 또 개발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뭐 많은 회사들이 들어와서 그런 그 챗 GPT를 개발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과 자본과 인원을 갖고 있을 수는 없겠죠. 네네. 아마 한두 개 제한되겠지만 그런 그 경쟁적인 상황에서 한국형 챗 GPT도 발전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이 표절 같아요. 이게 뭐 논문 표절을 제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래서 표절이라기보다는 이 사전에 학습했던 그 데이터에 네. 의거해서 움직이는 기계적으로 네. 움직이는 AI이기 때문에 표절이라는 것은 사실 의도적인 거잖아요. 네, 네. 내가 이 사람 거를 뺏겨 쓰면서 이 사람께 아닌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네. 그게 표절이잖아요. 근데 그 AI 경우는 좀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네. 어쨌든 그 남의 작품이나 네, 아이디어를 네, 네, 네. 뺏겨 오는 것이고 네, 네. 그런 의미에서는 표절로 볼 수도 있고 또 그거 이전에 교육 현장에서는 네. 이게 좀 심각한 게 논문을 써오라든지 혹은 숙제를 내주면 자기가 연구를 하거나 자기가 공부를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챗 GPT한테 물어가지고 네. 이거 어때 그러면 쭉 나오잖아요. 네. 그걸 뺏겨서 갖다 내면은 보기에도 좋고 구분이 자기가 잘- 한 것보다도 네. 정확도가 높을 수도 네, 있고 네. 다양하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거 얘를 A를 줘야 돼? B를 줘야 돼? C를 줘야 돼? 구분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변별력이 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학마다 챗 GPT의 응용이나 활용에 대한 정책이 다 다릅니다.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적극적으로 사용해라, 활용해라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이럴 때는 안 돼, 절대 쓰지 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워낙 챗 GPT나 생성 AI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네. 다들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다 바람직할까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 그런 것 같습니다. 상황이군요. 네. 그리고 또 기업 쪽으로 봐도 그래요. 네. 기업 쪽에서도 좋기는 좋죠. 챗 GPT 같은 거를 활용하면 빠르고 네. 효율적이고 네. 한 뭐 20사람이 붙어서 막 한 네. 일주일 공부해야 될 거를 네. 혼자서 그냥 한 몇 시간 만에 쫙 해버리니까 너무나 좋잖아요. 네. 이걸 마다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결국은 이 생산성의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일 큰 것은 보안 문제라고 그럽니다. 네네. 기업들로 네네네. 봐서는 보안 문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그 챗 GPT의 한계점, 문제점을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오답인 경우가 많고 아. 또 너무나 엉뚱한 전혀 상관없는 네네네. 그런 답이 나올 경우도 있고 해서 네. 이거를 그 걸러주는 네. 그런 마무리 단계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 첫째는 그런 보안 문제 때문에라도 일단 많은 제약을 가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대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현대니 삼성이니 일부 이제 그런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챗 GPT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 그다음 국가 전체로 볼 때도 사실은 어떤 신기술이 나와서 거의 뭐 혁명이라 할 만한 그런 변화를 가져오고 네. 사람의 삶을 편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뭐 모든 일을 빨리 해주고 효율적으로 네네네네. 해주고 잘해주고 이런 것들은 네. 좋기는 좋지만 만약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특히 약자들 네. 노동자들 네네. 이런 사람들의 삶을 해치게 된다면 그 마냥 좋다고 그걸 채택하고 계속 적극 권유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면은 그거를 적절히 규제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런 고민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좋다고 해서 무조건 채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문제도 또 있는 맞습니다. 거죠. 이게 기존 검색 엔진하고도 많이 좀 다릅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네이버 검색을 생각하면 쉽게 이제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할 때 예를 들면 검색어라는 것을 집어넣으면 그거에 관련되는 링크들이 쭉 뜨죠, 그죠? 뭐 뉴스든 아니면 블로그든 뭐든 간에 장르를 나누어서 링크가 쭉 뜨면 사용자가 그걸 보고 이걸 한번 링크를 들어가 볼까? 이걸 들어가 볼까? 사용자가 이제 선택을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들어갔다가 실망할 수도 있고, 원하는 걸 얻을 수도 있고 이런데 챗GPT 경우는 그게 아니고 이 사용자가 어떤 질문이나 요구사항을 딱 적으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만의 GPT의 G 생성, 자기만의 자료 정보를 딱 생성을 해서 내놓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사용자가 요거만큼 질문을 하면 챗 GPT도 요거만큼 답을 해줄 수 있고 사용자가 이만큼 물으면 챗 GPT도 이만큼 답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사용자의 정보량에 따라서 대답량도 많이 나죠. 양도 양이지만 사용자가 어떻게 질문을 하거나 요구를 하느냐, 어떤 그 방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친구들이랑 홍대 앞에 가서 술을 한잔 해야 되겠다 이번 주말에. 그러면 홍대 앞 뭐 주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우리 통상적인 검색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챗 GPT 시대에는 이번 주말 토요일 우리 친구 5명이랑 홍대 앞에 가서 술을 한잔 하려고 하는데 이런 재즈 음악이 나오는 곳이면 좋겠고 생음악이면 더 좋겠다. 라이브면 더 좋겠다. 우리 나이는 50대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자세하게 묻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아주 상세하게 가격까지 다 쓰면 더 좋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비근한 예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검색이 굉장히 자세해지고 빨라지고 그다음에 맞춤형으로 당신이 묻는 거기에 딱 맞추어서 답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검색이 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람들한테 만족감을 주고 훨씬 더 효율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쪽 챗 GPT 엔진을 만드는 쪽이 되게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MS 같은 경우는 빙 같은 엔진에 그런 거를 이미 적용을 장착을 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래 이제 MS가 그 검색 쪽에서는 굉장히 미미한 존재잖아요. 뭐 5%, 3%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인데 챗 GPT 덕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글의 고민이 많이 이제 깊어지고 있죠. 근데 구글도 이제 바드라는 뭐 그런 걸 내놓고 이렇게 뭐 이 검색 참 챗 GPT와 비슷한 종류의 챗봇의 개발은 너무나 이제 많이 널리 퍼지고 빨리 지금 진전되고 있어서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이제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는 그 공부를 많이 하라고 굉장히 어릴 때부터 제가 또 공부쟁이이기도 했지만 공부라는 것이 정말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공부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당신이 투자를 하든 혹은 직장 생활을 멋있게 잘 하고 싶든 자유한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공부 중에는 물론 여러 가지 공부가 있겠지만 우리의 그 경제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제 공부, 금융 공부, 그리고 투자 공부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든 뭘 하든 간에 지금의 삶에서 그렇게 나아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방법 중에 최고는 역시 책이다. 그런 말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부디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책을 많이 읽으시다. 이런 얘기를 꼭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처음 이야기했던 매크로웨이브라는 요소 그런 개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가능한 한 우리가 매일 만나는 미디어의 기사 이런 것으로부터 매크로 웨이브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흐름을 파악하는 그런 훈련도 같이 해주셨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